챕터 2에서는 프로그래밍에서 자주 사용되는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특히 C 언어 스타일을 C++ 스타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C 언어 스타일의 배열과 C++에서 제공되는 std 어레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 또는 어레이는 같은 종류의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자료 구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배열은 상당히 자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의 학생의 점수를 관리를 하려고 하면은 간단하게 int 스코어 1부터 시작해서 스코어 5까지 5개의 변수를 선언해서 점수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의 수가 수십 명에서 수백 명까지 늘어날 경우에는 이렇게 변수를 따로따로 선언해서 점수를 관리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int 데이터를 5개 저장할 수 있는 스코어스라고 하는 배열을 선언을 해서 5명 학생의 점수를 관리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합니다. int scores 5라고 하는 형태의 배열을 선언하게 되면은 메모리 공간상에 스코어스 0부터 스코어스 4까지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연속적으로 할당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난 그림에서 사각형 하나하나는 int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4바이트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코어스 0부터 스코어스 1, 2, 3, 4까지는 전체가 5개가 있기 때문에 20바이트가 할당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열은 각각의 원소를 인덱스를 이용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부분, 이게 이제 인덱스죠. 인덱스는 기본적으로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 기반 또는 제로 베이스드라고, 그러니까 0부터 숫자가 증가하는 형태로 관리가 됩니다. 이러한 배열이 메모리상에 할당이 되면요, 그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갖다가 우리가 BA, 베이스 어드레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시작 주소에는 첫 번째 또는 0번째 원소가 저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소가 저장된 위치는 시작 주소에 자료형 하나의 메모리 크기만큼을 이동한 위치에서 찾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자료의 위치도 시작 주소와 자료형의 크기 그리고 인덱스 값을 조합을 해서 그 메모리 주소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배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릴 것처럼 배열은 인덱스를 사용해서 원하는 위치의 원소에 곧바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 관점에서는 상수 시간 또는 5의 1이라고 하는 시간 복잡도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배열은 캐시 지역성이라고 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캐시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구조 관점에서 CPU에 가까이 있는 고속 메모리 버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배열은 모든 원소가 연속된 메모리 공간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배열의 각 원소는 서로 메모리 공간상에서 인접해 있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프로그램에서 특정 원소를 접근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 근방에 있는 원소도 함께 캐시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원소를 연속적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상당히 빠르게 원소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반복문에서 배열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효율적인 성능을 내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배열은 처음엔 생성을 할 때 배열의 크기를 상수 또는 상수 표현식으로 지정을 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C 언어에서는 VLA라고 해서 Variable Length Array라고 해서요, 변수로 배열의 크기를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변수로 배열의 크기를 지정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C++에서는 VLA가 표준이 아니고 상수 형태로만 지정을 해야 합니다.
배열을 지역 변수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배열은 스택이라고 하는 메모리 영역에 할당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스택의 메모리 크기는 1MB 정도가 사용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너무 큰 크기의 배열을 선언해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에러가 발생하면서 프로그램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자, 간단한 예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면서 실제 C 언어 스타일의 배열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S 코드를 실행하시고요. 최근 항목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ds알고 폴더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은 챕터 2의 내용이기 때문에 ds알고라고 하는 폴더 밑에 챕터 02 폴더를 새로 만들어 갖고서 거기에다가 코드를 작성을 하도록 하죠. ds알고 밑으로 해서 챕터 02 폴더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는 챕터 01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요 밑에 빈 공간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위에서 두 번째 아이콘, 새 폴더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새로운 폴더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ch02를 입력하시고요. 자, 그럼 ds알고 밑에 ch02 폴더가 만들어져 있고요. 요 밑으로 해서 파일을 새로 만들려면요. 위에서 첫 번째 아이콘, 새 파일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새 파일 클릭하시고요. 파일 네임은 c array라고 array.cpp로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C++ 코드를 입력을 하도록 하죠. 자, 이 예제 프로그램에서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5명 학생의 점수를 관리하는 예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5명 학생의 점수를 저장할 배열 스코어스를 선언하도록 하죠. 자, 5명 학생이기 때문에 int scores 5로 이렇게 선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배열을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하지 않고 선언을 하게 되면은 5개의 정수값에는 가비지 밸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쓰레기 값이라고 하는 어떤 값이 들어갈지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배열을 선언할 때에도 중괄호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처럼 비어있는 중괄호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하게 되면요. 스코어스에 들어있는 5개의 정수값에는 모두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이 예제 코드에서는 0으로 초기화를 하지 말고요. 50, 60, 70, 80, 90이라는 임의의 값으로 점수 값으로 초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코어스에 들어있는 값들, 점수 값들의 평균을 계산하는 코드를 밑에다가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합을 저장할 s라고 하는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해서 선언을 하고요. for로프를 돌면서 int i는 0부터 i가 여기가 사실은 5까지 증가를 해주면 되는데 여기 들어가는 값을 위에다가 한번 이렇게 또 코드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sz라고 하는 사이즈를 표현하는 sz 변수를 만들고 얘를 배열의 크기, 배열의 엘리먼트의 개수를 갖다가 알아내기 위해서 size of scores 나누기 size of int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size of라고 하는 연산자 함수는 뒤에 나오는 어떤 변수의 실제 메모리 크기를 갖다 반환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여기 scores라고 하는 거는 int 5개로 구성되어 있는 배열이기 때문에 여기 size of scores가 반환하는 값은 정확하게 20을 반환을 합니다. 4바이트짜리 5개가 있기 때문에 20을 반환하게 되고요. 요 scores가 정수 타입으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size of int 요거는 이제 4가 반환이 되겠죠. 그래서 20 나누기 4에서 5라는 값이 SZ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int 대신에 여기 들어있는 scores의 0번째 엘리먼트를 넣어서 엘리먼트 하나의 크기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또는 혹시 여러분이 C++17을 사용할 수 있으면은 int sz는 std에 size scores라고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배열
배열에 들어있는 엘리먼트의 크기를 std size라고 하는 함수가 반환을 해주죠. 물론 여기서는 std가 제가 네임스페이스를 쓰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를 빼고 그냥 size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혹시 이 size 함수를 사용할 때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은 여기 vs 코드 밑에 tasks에 이 -std equal c++17이라는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여기에는 이제 sz라고 하는 값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i++, 그다음 이 밑에서는 s에다가 각각의 배열 원소 값을 누적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i번째 엘리먼트의 값을 이렇게 대괄호 연산자를 이용해서 받아오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밑에서는 플로트 m이라고 하는 걸 선언해 주고요. s를 일단은 플로트 형태로 캐스팅을 해주고 전체 개수 sz로 나누는 형태로 해서 이 평균 값을 계산을 하실 수가 있고요. cout min score를 출력을 이렇게 하도록 하죠. 자, 한번 실행을 해 볼까요? 실행을 해 보면은 터미널 창으로 바꿔서 70이라는 값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예제 코드에서 여러분이 배열을 생성을 해주고 배열에 있는 엘리먼트 값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대괄호 연산자를 이용했다는 점, 그리고 sizeof라고 하는 함수를 조합을 해서 배열의 엘리먼트의 크기를 알아낼 수가 있고, 또는 C++17에서 제공되는 siz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의 엘리먼트 개수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점 등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C 언어 스타일의 배열을 이용해서 2차원 행렬, 2차원 배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2행 3열로 되어 있고 1, 2, 3, 4, 5, 6이 들어있는 행렬을 2차원 배열로 표현을 하고 싶으면요, 뭐 이런 식으로 int met이라고 하는 이제 변수명을 뒀고요. 앞에가 여기가 행의 크기, 뒤에가 열의 크기 형태로 사이즈를 지정해 주시고요. 하나의 행 단위로 1, 2, 3을 하나씩 넣어주고 4, 5, 6을 넣어줘서 2차원 배열을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열을 선언하게 되면요, 각각의 엘리먼트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덱스 값을 화면에 나타난 형태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첫 번째 있는 이 원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인덱스 값을 0, 0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거는 0, 1, 세 번째 거는 0, 2, 그 다음에 밑에 줄에서 첫 번째 거는 1, 0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1, 1, 1, 2만큼 인덱스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인덱스에서 앞에 거 숫자는 행번호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거 숫자는 열번호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C 언어에서 2차원 배열은 인덱스 값을 두 개를 사용하긴 하지만 실제로 메모리 공간상에서는 모든 엘리먼트가 연속된 메모리 공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맷 0, 0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맷 1, 2까지가 차례대로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자, 만약 우리가 이 배열에 들어있는 모든 엘리먼트의 합을 계산하고 싶으면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합을 저장할 변수 s를 선언하고요. 그리고 이중 포르프를 도는데 바깥쪽 포르프에 해당하는 거가 행번호에 대한 포르프고요. 안쪽 포르프가 열에 해당하는 포르프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바깥쪽 포르프가 y좌표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안쪽 포르프가 x좌표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는 이제 포르프의 첨자를 r과 c로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거는 행을 나타내는 로의 약자고 c는 컬럼을 나타내는 약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포르프 안에서 이런 식으로 맷 r과 c번째 것을 갖다가 계속 s에다 누적을 해서 전체 배열의 합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코드가 작성이 되면요, 우리가 이 메모리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이 순서 형태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행에 대해서 모든 열에 있는 데이터를 다 접근을 하고
그 다음 행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 행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원소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순서고 가장 효율적인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바깥쪽 포르프를 갖다가 컬럼으로 작성하고요. 안쪽 포르프를 로 형태, 행의 형태로 접근하게 되면요. 순서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배열의 엘리먼트에 접근하게 되면은 캐시 지역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전혀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실제 프로그램 동작 속도가 상당히 느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C 언어 스타일의 배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C++에서 사용할 수 있는 std array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d array란 C++에서 C 언어 스타일의 배열을 대체할 수 있는 고정 크기 컨테이너라고 제가 설명을 해놨고요. C++ 11부터 지원이 됩니다. 자, std array는 실제 정의된 모습을 보게 되면은 클래스 템플릿 또는 템플릿 클래스라고 이야기하는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어서 실제 사용할 때에는 원소의 타입과 배열의 크기를 지정해 줘야 합니다. std array는 array라고 하는 헤더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실제 정의된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t라고 하는 것이 어떤 데이터 타입을 의미를 하고요. 요 n이라고 하는 것이 원소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array라고 하는 클래스 템플릿이 정의된 형태가 이런 형태로 작성이 되어 있을 거다라고 여러분이 가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부의 멤버 변수로 어떤 데이터 타입에 대한 n개짜리 데이터가 변수명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요. 저장이 되어 있고 대괄호 연산자에 대한 연산자 재정의, 연산자 오버로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C 언어의 배열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 array 객체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std array에 대한 간단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C 언어 스타일의 배열처럼 사용할 수 있는 대괄호 연산자 오버로딩이 제공이 되고요.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서로 다른 array 객체를 equal 연산자를 이용해서 깊은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 언어 스타일의 배열에서는 배열의 크기를 알아내는 것이 size of 함수를 이용해서 알아낼 수 있었는데요. std array 같은 경우는 클래스 객체이기 때문에 내부에 size라고 하는 멤버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의 크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반복자 연산을 지원합니다. 자, 그러면 std array를 사용하는 예제 코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d array를 사용하는 예제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 챕터 02 밑에다가 새롭게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이번에는 cpp array.cpp 파일로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코드를 입력을 하고요. 자, 아까 작성했었던 carray.cpp에 있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스코어스 배열을 하나 선언을 할 건데요. 이번에는 C 언어 스타일의 배열이 아니라 std array를 이용해서 이 배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d array를 이용해서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array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array가 사용할 데이터 타입 int를 입력하시고 이 array에 들어갈 데이터의 개수 5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사용하는 형태로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하셔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변수 이름은 scores라고 입력하고요. 초기화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에러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array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헤더 파일을 하나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array라고 하는 걸 인클루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사라지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학생들의 점수의 평균을 계산하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합을 저장할 변수 s를 선언해 주고요. 포르프를 돌면서 int i는 0부터 i가,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size of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어떤 배열의 크기를 알아내는 게 아니라 squares라고 하는 게 이제 array라고 하는 클래스 객체이기 때문에 이 array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제공되는 size라고 하는 멤버 함수를 여러분이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i++ 그리고 밑에 있는 코드는 똑같죠. s 플러스 equal squares i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squares라고 하고 요게 이제 객체 변수 이름인데요. array 클래스 타입에 해당하는 어떤 인스턴스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대괄호 연산자를 이용해서 요 i번째 엘리먼트의 값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참조로 받아올 수가 있고요. 다만 여기서 요 대괄호 연산자는 요 squares라고 하는 요 array 요 클래스에서 제정이 되어 있는 연산자 제정의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우스를 이렇게 대괄호 연산자 위에다가 살짝 올려놓게 되면요. 위에 이런 식으로 오퍼레이터 대괄호 열고 닫고 이런 식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 형태다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얘가 사용하는 방식은 C 언어 스타일의 배열과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선언하는 부분만 조금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여러분이 큰 무리 없이 이 array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밑에 있는 코드는 아까 작성했던 코드랑 거의 유사합니다. s를 갖다가 똑같이 이 squares의 사이즈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cout min square 이렇게 코드 작성하고 실행을 해보시면은 정상적으로 민스코어 70이 출력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살펴봤듯이 C++에서 지원하는 std array라고 하는 컨테이너는 C 언어 스타일의 배열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만 몇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td array는 객체를 선언할 때 배열의 크기를 명시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C 언어 스타일 배열에서는 초기화 원소를 사용할 경우에는 배열 크기를 코드상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었지만 std array는 초기화 원소를 지정할 때에도 배열 크기를 반드시 적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std array도 배열 원소를 항상 스택이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에 저장하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배열을 사용하다 보니까 배열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 고정 크기 배열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배열에 원하는 만큼의 원소를 계속 추가하거나 또는 삭제할 수 있는 가변 크기 형태의 배열로 동작할 수 있으면 좀 더 활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td array가 실제 프로그래밍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고요. 대신 std 벡터라고 하는 클래스가 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벡터 클래스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